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295쪽에 제4절 납세 의무자 납세지가 있네요. 뭐 이건 간단하니까요. 볼게요. 납세 의무자는 양도에서 소득이 있는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국내 소지하는 과수량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개인인 경우와 또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국내에 조금 전에 전 시간에 보셨던 토지, 건물, 또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 기타 자산, 주식 등 파생상품 등은 거주자가 팔든 비거주자가 팔든 다 양도세 과세가 되는 거죠. 된다. 그런 내용. 그런데 여기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개인으로 본다면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그 법인 설립 등기를 안 했는데 단체인데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거든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을 적용을 하고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법인격 없는 단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당연히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종중재산 같은 경우 그렇다는 거죠. 납세지는요. 납세지는 당연히 뭐가 되나요? 양도세는 국세니까 주소지관할 세무서가 되죠. 주소지관할 세무서. 근데 주소지가 없다면 고소지관할 세무서. 주소 고소가 모두가 없는 뭐 외국인이다. 이럴 때는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되겠죠.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5절에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있어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요. 그럼 취득시기는 내가 어떤 부동산으로만 지금 생각을 할게요. 부동산을 산 날이 뭐예요? 취득시기죠. 판 날은 양도시기가 돼요. 취득시기, 양도시기. 그러면 우리 취득 시기를 다른 얘기로 취득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양도 시기를 양도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취득해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 있다 팔았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보유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도소득세에서 이 보유기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투기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 보유기간이 적죠. 투기하지 않는 사람은 보유기간이 길 거고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우리 취득세에서는 취득시기라는 게 있었었죠.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있는데 이 날짜는 어차피 같은 날짜예요. 만약에 갑과 을 간의 거래를 했다? 그러면 을은 취득시기가 되지만 갑은 뭐가 돼요? 양도시기가 되는 거. 을이 가지고 있어요. 을이 갖고 있다 병에게 팔아요. 그러면 을은 양도시기가 되지만 병은 뭐가 돼요? 취득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취득시기하고 취득시하고 비교하면은 이제 그때 공부 열심히 안 하시고 복습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그냥 또 화만 나셔요. 그러니까 지금은 취득세 얘기는 안 할게요. 안 하고 이제 심화이론에 갔을 때 하고요. 이 보유기간 갖고 있었던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태어나서 죽으면 뭐예요? 생존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은 뭐라고 그래요? 보유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산 날은 언제로 볼 것이냐? 내가 산 날 언제로 볼 것이냐가 원칙이 뭔가 보면요. 원칙이 사대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상 대금 청산일. 그러면 내가 잔금을 준 날 뭐가 되고 취득한 게 되고 잔금을 받은 날 뭐 한 게 되고 양도한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 같은 거는 잔금 지급일 그래. 왜? 취득하는 자의 입장이니까.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는 뭐예요? 받은 날. 취득하는 자는
지급한 날이잖아요. 그러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끝내는 날 뭐래요? 대금 청산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은 언제 사셨는가요? 사신 게 잘 모르죠. 사실상 잔금 즉 대금 청산한 날이 언제예요? 잘 몰라. 그때는 뭐가 되는가면요, 등기 접수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은 뭐예요? 진짜로 잔금 청산한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되는데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사실상 대금 청산한 날을 알 수 없을 때는 뭐가 되겠다? 등기 접수일. 또 등기 접수일 사실상 대금 청산을 하기 전에 미리 등기를 할 때도 있겠죠. 그때도 등기 접수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무진장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무진장이 우리 기고 이런 거 했었죠.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틀려져요.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돼요. 세율, 장기보유. 또 이날이 언제냐에 따라서 신고 납부하는 기간이 또 틀려진다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근데 거기에 원칙을 보시면 뭐가 있어요?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있죠. 사실상 대금 청산일. 거기를 한번 볼게요. 자산의 양도 차익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이 대금을 뭐한 날로 하겠다? 청산한 날. 그래서 진짜 청산한 날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경우 자산이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및 양도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세 및 양도세의 부가세액은 제외. 우리 이럴 수 있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이 내 부동산을 사겠대. 그냥 팔 생각이 없어요. 시세 이만큼 가는데 이거보다 더 주고요. 또 내가 양도소득세도 내줄게요. 이래요. 그럼 조건이 좋아. 팔 수 있겠죠. 그럴 때 양도세는 내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양도세 외에 다른 걸 다 받은 날이 대금 청산일이 된다는 얘기죠. 대금 청산일이 된다는 얘기.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보면요. 매매 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잔금을 받은 날이 잔금청. 그러면 계약서에 써 있는 날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진짜로 계약서에 써 있는 날하고 신경 쓸 거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진짜로 대금을 주고받은 날이니까. 두 번째,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 변경일을 잔금 청산일로 본다. 소비대차로 변경. 야, 너 잔금 1억 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오늘 잔금 1억 준 걸로 하고 내가 너한테 빚진 걸로 해. 이럴 수 할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 약정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경매인이 매각 조건에 의해 경매대금을 완납하는 날이 취득 시기가 되겠죠. 당연히.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 어음 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이 잔금 청산일이 된다. 어음으로 줬어요. 3개월짜리 어음. 그러면 어음 준 날이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뭐예요? 어음 결제일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외의 등기 접수일. 등기 접수일 되는 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또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딱 나와 있죠. 딱 원칙 잘 체크하셔야 돼요. 아주 체크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거래. 이거는 여러분이 뭐 열심히 보시면 되는 거니까 쭉 한번 볼게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장기할부 매매가 있으니까 볼게요. 장기할부 조건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예요. 취득세에서 연부취득과 유사한데 여기에서 장기할부 매매는 이래요. 부동산을 그냥 차를 팔면은요. 여러분이 차를 팔면 언제가 파는 날이 되나요? 여러분이 할부로 만약에 샀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이 차 되는 날은 언제예요? 할부금 다 안 내면 여러분 여러분 차에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지만 여러분 앞으로 등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한 날이 여러분 차가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을 뭐라고 보겠다? 취득 양도한 걸로 보겠다. 근데 여기 장기 할부 매매는요, 그 밑에 각 주에 자산이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하고 1년 이상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간이. 그런 내용일 때 하고, 여러분이 상속, 증여, 또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 이런 건 좀 잘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이 뭐 설명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완성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환지 처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법원이 무효 판결에 의한 소유권 환원. 내용 이건 잠깐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보세요. 갑과 을 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갑이 이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게 언제냐면, 만약에 05년에 사갖고 05년 1월에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을과 계약을 한 게 뭐 15년 3월에 했어요. 을에게 잔금을 받고 넘겨줬어요. 근데 그때 을이 사기 강박을 통해서 넘어갔다.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요. 갑이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 16년 3월에 받았어요. 갑이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병이라는 자에게 16년 4월에 판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의 취득한 날짜는 언제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갑에서 을로 넘어간 게 이게 무효가 됐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05년 1월에 취득했다가 16년 4월에 양도한 걸로 계산하겠다. 요게 그 법원이 무효 판결에 의한 소유권 환원의 경우에요. 그 내용 한번 볼게요.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이 무효 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점유부동산의 취득 시기. 그 민법 245조 1항에 규정한 20년간의 소유의사로, 그렇죠? 소유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죠. 근데 이거는 내가 취득한 날짜는 언제로 보는가 보면요. 점유 개시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식 등의 취득 시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도 넘어가세요. 일부러 읽어보지 마세요. 앞에 거는 읽어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의 취득 시기가 있어요. 기타의 취득 시기.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 거래 내용 불이행 등 대금 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만 격려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요게 잔금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면 당초 취득일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락, 대금 어때요? 경매 받았을 때는 당연히 뭐예요? 경매 대금을 완납한 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런 거 있네요.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록받은 경우. 아니, 여러분들 경매를 받을 때 채무자는 경매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담보만 제공했던 소유자는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 그럼 네가 돈 빌려가. 그래, 내가 담보 제공해 줄게. 그래서 친구가 빚을 못 가. 경매에 들어가. 그럼 내가 경락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대요? 담보 재산이 경매에 게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뭐래요? 역시 당초 취득 시점이 된다. 그렇게만 보세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세 번째 마찬가지로, 그리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교환 이런 걸 한번 그냥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네 번째 취득 시기 의제라는 게 있죠. 원래는 취득한 날짜가 취득 시기 의제가 취득한 날짜가 아닌데 다른 날짜를 취득 시기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65년에 어떤 부동산을 이건 뭐 부동산도 없네. 토지를 하나 취득했는데 토지를 10만 원에 샀어요. 지금 2016년에 팔아요. 그러면 50년이 넘어서 파는 거네. 50년이 넘어서 팔아요. 파는데 이것을 100억을 주고 팔아요.
65년에 5원 뭐 이런 거에 있었을 때인데 65년 정도면 10만 원이면 무진장이 큰 돈이었죠. 근데 지금 팔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남는 돈이 얼마인가요? 남는 돈이 99억 9,990만 원. 되네. 다 남는 거네 이게. 근데 이 사람은 투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투기한 사람 아니죠. 50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뭐냐? 그냥 세금 내래. 99억 9,900 남은 거에 대해서. 혜택 주는 거라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오래 갖고 있는 사람, 10년 이상 갖고 있는 사람 30%를 해줘요. 아, 그러면 100억이라고 보고 남는 돈이 30억. 30억을 공제를 해줘. 그럼 7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라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겠죠. 제 생각에 40%는 될 거야.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돼. 70억에 남는 돈이니까. 이런 사람이요. 투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제도가 있어서 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주 오랜 옛날에 취득한 사람은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보겠대. 그러면 85년 1월 1일 정도면 한 20억 정도는 됐을까요? 뭐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언제 산 걸로 보겠다? 85년 1월 1일. 우리 이제 제도의 가장 모순이 그거예요. 장기보유 특공제 10년 이상 갖고 있어봤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10년 넘게 갖고 있는 것은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나빠져. 그나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85년 1월 1일 산 거니까 이 사람은 10만 원을 샀는데 얼마에 산 걸로 보겠다? 20만 원을 산 걸로 보겠다라는 얘기의 결론은요.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예요? 80억이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10년 넘었잖아요. 80%에서 38이 24, 24억 빼. 그러면 차익이 얼마예요? 56억이래. 양수를 56억에 대해서 내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부동산 등을요. 이날 전에 산 것들은 전부 다 언제 산 걸로 보겠다? 85년 1월 1일. 그런데 거기 뭐 주식 등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이런 개념이 요게 나온 지가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 가거든요. 요거를 한 제 생각에는 90년 내지 95년 정도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이 억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속담이 그거 있잖아요. 우는 애기 떡 하나 더 준다고. 이렇게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은요, 울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투기 안 하고 진드감치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국가에서, 아, 내가 이렇게 오래 갖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알아봐 주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거 10년 전에 만들어 놨어요. 이 제도를. 근데, 지금 10년이 됐으면 이걸 95년 1월 1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요. 1억 남았대. 팔았는데. 부동산 팔았는데 1억 남았대. 많이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많이 남았다고 자신 있게 못 하겠죠. 왜? 30년 갖고 있었는데 1억 남았대. 그러면 손해 본 거지. 근데 어제 샀다가 오늘 팔았으면 팔아서 1억 남았대. 장사 잘했나? 그쵸? 이 차이예요. 그러면 남는 1억도 얼마나 갖고 있다 남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세율이라든지 장기보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 시기, 양도 시기를 다 보셨고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이 여태까지 보셨던 과세 표준하고는 그냥 진짜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복잡한, 아주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럼 과세 표준 한번 볼게요. 과세 표준은요. 양도세 과세 표준은 출제 100%예요. 출제가 안 될 수가 없고 두 문제까지도 과세 표준에서 나와요. 과세 표준은요.
양도소득세에서 과세표준, 세금을 얼마를 낼지를 정하는 과세표준은 일단은요, 남는 돈이 얼마인가를 봐야 돼요. 너 남는 돈이 얼마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를 빼주면 남는 돈이 나와요. 이걸 양도차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을 그대로 이해를 해주세요. 양도가액이 팔 때 가격이죠. 필요경비는 지금 내가 이번에 부동산을 파는데 5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그냥 5억이 나온 게 아니라 얼마에 샀어? 그렇죠? 그게 필요경비라는 거. 취득가액이 있어요. 취득가액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취득가액에는요, 취득세 같은 거 있죠. 살 때 들어간 취득세. 여기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했어요. 자본적 지출액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해요. 담이 허물어져 간다. 그걸 세워야 되죠. 그렇죠? 또 그 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 이럴 때 요것을 뭐라 자본적 지출액. 근데 형광등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도비. 양도비의 가장 대표적인 거, 팔고 나면 뭐를 해야 돼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죠. 신고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 들어간다는 거.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가 여기에 자본적 지출액에 여기 뭐는 안 들어가는가 하면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이제 왜 그러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어차피 같은 가격, 여기에 양도가액을 5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적으면 양도세가 적겠죠. 양도차익이 적어야지 세금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 경비를 최대한 많이 하면 어때요? 이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계속 이런 걸 많이 해요. 도배를 했대? 인테리어 했대? 이런 건 자본적 지출액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접하게 된다고요. 중개업을 하시면 이거를 늘려야지, 경비를 늘려야지만 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그 법무사 수수료 있잖아요. 내가 사면 취득해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법무사 수수료. 그런 것은 필요경비가 돼요. 필요경비가 되고, 또 보일러 교체 비용 있죠. 이런 건 돼요. 그런데 또 싱크대 교체 비용은 또 안 돼. 이런 게,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전부 다 예규로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 예규까지는 다 볼 수는 없거든요. 일단은 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수익적 지출액. 그리고 우리 은행 이자 같은 거 있죠. 보통 부동산을 사면서 대출 받은 거 있잖아요. 대출 받았으면 내면 이자 있죠. 이자도 필요경비가 되지 않아요. 이자 같은 경우 안 되고, 또 내가 상속이나 증여를 맡았다.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것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안 돼요. 상속세, 증여세, 이자. 또 우리 재산세나 종부세 내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안 돼. 이런 것들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비가 아니다라는 거죠. 경비가 아니에요. 경비가 아니라. 이런 걸 한번 봐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양도 차익이 나오면, 양도 차익이 나왔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그랬어요. 내가 1억 남았다, 많이 남았다, 조금 남았다, 모른다. 그렇죠? 근데 1억이 이 1억이 남았다는 얘기는 화폐의 시간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를 갖고 있다 1억이 남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가 상승분이 공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화폐 가치만 보고, 그치? 그때 그냥 숫자로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물가 상승분을 공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장기 보유, 오래 보유하면 특별하게 공제해줘요. 그러면 만약에 조금 전에 얘기를 했다시피 이런 거 있죠? 10년 넘게 갖고 있었다. 토지 건물을 10년 넘게 갖고 있었다. 그럼 30% 해줘. 그러면 공제를 얼마에? 3천만 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천만 원이 남아요. 7천만 원. 그러면 이 사람은 1억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게 아니라 7천만 원에 세금 낸다는 얘기네요. 오래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3천만 원은 뭐예요? 3천, 지금 1억이 남았지만 물가 상승분 빼면 7천만 원뿐이 안 남은 거다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화폐의 시간 가치, 즉 물가 상승분이 적용이 됐다는 얘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다 보니까 해주는 게 뭐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물가 상승분에 대한 공제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금액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양도소득금액이라고 얘기를 해. 진짜 팔아서 남는 금액. 양도소득금액은 화폐의 시간가치까지도 고려를 해줘. 물가상승분을 공제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물가상승분을 공제를 해줬다. 내용.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진짜 남은 돈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물가상승분까지 공제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양도소득금액이 나왔으면 뭐를 빼주는가 하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주고 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살려면요, 하다못해 옷 같은 거 한 벌 살려고 해도 신경 되게 쓰이는데 부동산 몇 억짜리 하나 살려면 되게 신경 쓰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250만 원을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 뭐가 되는 거냐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과세 표준이 이렇게 복잡한 거 보셨어요? 취득세는 뭐 신고가액인지 시가표준액인지 사실상 취득가액인지 얘기했고, 뭐 재산세는 뭐 시가표준액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뭐 그렇죠. 간단한데 양도세는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출제 많이 되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과세 표준을 나오면 뭐를 하는가 보군요, 세율을 곱하죠. 그러면 산출세액이에요. 이거를 내면 되는 거죠. 양도세 계산이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될 내용이에요.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세금을, 이런 계산을 해주면 세무사들이 보통 3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요. 3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거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 상가를 팔았는데 이제 여러분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아, 이거 상가 좀 팔려고 그래요. 팔려고 그러는데 지금 얼마가요? 그러니까 가격 꽤 괜찮아. 또 요새 금리가 낮으니까 상가 찾는 사람 많잖아요. 만약에 양도가액이 얼마냐고, 지금 팔면은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억에 팔면 세금이 얼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볼 거야, 이제. 10억에 팔면. 그러면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볼게. 얼마에 샀어요? 얼마에 샀어요? 물어봐. 그럼 얼마에 샀어? 그랬더니 5억에 샀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5억에 샀으면 취득세 얼마나 했을까요? 4.6%인데 약 5% 정도 계산하면 거의 맞을 거예요. 5% 정도니까 얼마예요? 2,500만 원이네? 취득세도 필요 경비야. 그러면 상가 같은 거 필요 경비가 뭐 나갈 게 있을까요? 없죠. 또 이 양도비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양도세 신고비용 30만 원. 또 사고 팔 때 중개수수료가 양도비에 또 들어가거든요. 중개수수료 10억짜리 하면 900만 원이네. 0.9%가 최고니까. 그러면 팔 때는 그냥 분양받아서 수수료가 없었대. 그러면 그 900만 원만 해. 이거를 하면 또 다른 거 뭐 거기에 어떤 걸 했는지 이런 걸 다 해서 물어봐. 그러면 10억에서 이걸 빼니까 아이고 이게 뭐 1억이라고 치볼까요 그냥요? 아이고 양도차익이 6억이네요. 그러면 뭐 물어보면 돼 이제?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15년 됐네요.
예, 맞아요. 15년 됐으면 몇 프로 해주라고요? 양도차익 10억에서 6억을 빼니까 양도차익이 4억이 되겠네. 그렇죠? 4억에서 10년 넘었으니까 장기보유 특공제가 얼마래요? 30%래. 3, 4, 12, 1억 2천. 그럼 양도세 금액이 2억 8천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계산을 해주면 여러분은 이제 그 손님들이 여러분을 신뢰를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을 해주잖아요. 이분들은 또 어디를 가보냐면은 세무사 사무실 가봐요. 세무사 사무실 가봤는데 여러분이 계산해 준 거하고 거의 같아. 우리는 치사하게 그냥 취득세도 몇 프로 그랬잖아요. 세무사 가면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열심히 갖다 줬더니 계산한 건 우리하고 똑같아. 차이 나봤자 몇백 원 차이가 안 나. 이러면요. 세무사가 높아요? 공인중개사가 높아요? 이렇게 그 공인중개사 좀 이렇게 높이 보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 요 정도는 해주실 수 있겠죠? 앞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볼 때 요게 이제 1단계 여기가 1단계인데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1단계 또 요까지가 2단계. 요거 3단계. 그러면 여러분 여기 빼잖아요. 여기도 빼, 여기도 빼. 기를 쓰고 많이 빼는 게 최고죠. 우리는 받는 사람 입장이 아니고 뭐래요? 내는 사람,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구마구 빼면 어때요? 좋잖아요. 근데 이 뺄 때도 순서대로 빼줘야 돼요. 이 순서대로 안 빼면 안 돼요. 안 돼요. 순서대로 반드시 순서대로 빼줘야 된다는 거. 필요경비 빼고 양도가에서 필요경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고 그 다음에 뭐를 빼라? 기본공제를 빼라. 순서를 바꿔서 빼면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대로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필, 장, 양 순으로 뺀다라는 거죠. 필, 장, 양 순으로 뺀다.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지금 뭐 필장양 그렇게 자꾸 외우지 마시고 그냥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이 순서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는데 그 내용을 그 밑에 그 303쪽의 하단을 볼까요? 양도 차익 계산은 실질거래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뭘 원칙으로 하래요? 실질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대요. 그러면 내용을요. 이제 여기에 2단계, 3단계는 이따가 보기로 하고 1단계만 한번 좀 이렇게 펼쳐볼게요. 양도가액에서 뭐를 빼라? 필요경비를 빼라. 필요경비는 뭐가 된다? 취득가액이 있고 또 자본적 지출액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양도비가 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이 나온다. 양도가액은 뭘로 해라? 실질거래가액으로 해라. 그러면 팔 때 가격, 실질거래가액은 어디 있어요? 팔 때 계약서가 실질거래가를 입증하는 거죠. 또 취득가액은 어디 있어요? 역시 실질거래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요. 전부 다 세금 계산서로 입증이 돼야 돼. 우리 에스컬레이터 설치했는데요. 1억 들어갔어요. 말로는 안 된다. 뭐예요? 여기에 이것도 역시 실질 거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금 계산서 등으로 뭐가 돼야 돼요? 입증이 돼야지 돼. 세금 계산서 등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칙이야. 원칙이에요. 원칙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추계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토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원칙은 뭐래요? 실질거래가액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추계가액으로 할 수 있다. 추계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나와 있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결정. 1번을 보면 원칙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
근데 가로 안에 내용이 있어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하며 그 실질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질거래, 여기 실질거래가액은 실질거래가액으로 한다라는 거죠. 한 다음 그 다음에 때는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 어라. 혹시 여기가 기준시가로 한다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면 취득가액도 뭘로 해라? 기준시가로 해라. 기준시가는 매년 바뀌고 있죠? 매년마다. 그러면 이거는 팔 때 당시의 기준시가, 이것은 뭐예요? 살 때 당시의 기준시가. 그러면 좀 유식하게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은 양도가액도 실질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도 뭘로 해라? 실질거래가액으로 해라. 근데 가로한 내용이 좀 복잡해. 그래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단은 요거까지 볼게요. 여기는 다 실실실 그랬잖아요. 여기는 기야. 근데 여기에 기는 뭔가 보면요. 이거는 누가 정한 가격이에요? 국세청장이 정한 가격이죠. 다. 그렇죠? 살 때 당시의 기준시가, 팔 때 당시의 기준시가, 살 때 당시의 기준시가. 또 여기는 뭐라고 하는 거죠? 필요경비, 계산공제. 필요경비를 계산해서 공제를 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게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스튜디오 촬영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데 이제 수강생들 200~300명 모아놓고 이렇게 할 때는요. 제가 이거를 딱 썼더니 선생님 지금도 수업 들으시면서 이 생각하시는 분이 이 개를 참 그 세법 선생이라는 사람이 계산을 그 개자를 쓰고 그래요. 어떻게 에? 좀 그러네. 이 개자가요 계산할 개자가 아니라 대충 개자, 어림잡을 개자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학 개론 있죠. 부동산학을 뭐예요? 부동산학의 대충적인 이론을 개론이에요. 그 개자라고요. 부동산학을 어떻게 여러분이 대충 보는 거예요. 거기 여기에 필요경비를 어떻게 해라? 대충 계산해서 공제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공제가 어떤 거야? 이거에 약 3% 이렇게 하는 거야. 대충이 이게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그러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일이 있을 때는 여기도 뭐하고 여기도 뭐하고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동일 기준으로 비교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볼게요. 양도가액을요. 실질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혹시 양도가액을 모를 수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모를 수 있는 것은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는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부담부 증여를 했는데 빚은 5억이야. 근데 전체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모를 때는 뭘로 하는가 보군요.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래요.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래요. 그럼 매매 사례가액은 305쪽에 보니까 위에 있네. 매매 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당해자산. 그럼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파트예요. 여기 거래가 됐어.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평수면 거래가격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양도일 전후에 그 거래가격이 5억이었었다. 그럼 내 부동산도 5억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매매 사례가액이에요. 근데 단독이라면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으니까 이럴 때는 뭘 내는가 보요. 감정가액으로 하래요. 감정가액인데 그것도 오른쪽에 두 번째 보면 감정가액 역시 또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당해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 인정이 될 때 감정가액이라 이걸로 하래요. 그러면 당사자가 거래한 가격을 알 수가 없다. 그럴 때는 뭘로 해라? 매매 사례가액으로 해라. 이것도 없으면 또 뭘로 해라? 감정가액으로 해라. 이거는 실질거래가격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이것도 없다. 그럴 때는 뭘로 해라? 기준시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당연히 뭘로 하는가 보요? 기준시가로 해야지 돼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거기에 내용을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주시고 또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양도가액은 알아. 아는데 취득가액을 모를 때가 있죠. 취득가액을 모를 때는 이거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역시 이것도 취득 당시에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해라. 이제 이거예요. 옛날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그 분양계약서가 없어. 암만 찾아봐도 없네. 그럴 때는 옆집 분양계약서 보면 어때요? 그게 매매 사례가액이지 뭐. 그걸로 하래요. 또 없으면 역시 뭘로 하는 거면요. 감정가액으로 하래요. 감정가액이 평균액으로 하래요. 또 이게 없으면 뭐는가 하면요. 기준시가가 아니라 이때는 여기는 뭐 하는가 하면요. 환산가액으로 해라 그래요. 환산가액도 없으면 기준시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용은 뭔가 보면요. 여기에 기준시가가 양도당 기준시가가 5억이야. 3억이라고 칠까요? 3억이야. 근데 취득당 기준시가가 2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양도가액을 보니까 6억이다. 양도가액이 실질거래가가 6억이에요. 6억인데 보니까 기준시가가 얼마야? 3억이야. 그러면 기준시가가 2억일 때 실질거래가는 얼마일까요? 환산을 해보는 거야. 기준시가의 2배가 실거래 가격이네. 기준시가 2배라고 그러면 4억이 되겠네. 요거예요. 이러면 이 4억이라는 금액을 뭐예요? 환산가액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공식이 나와 있네요. 공식을 기억하시든지 그냥 이 비례식으로 하는 게 좋아. 3억일 때 6억이래네. 그러면 2억일 때는 얼마일까? 지금 이게 딱 2배로 계산하기 편하게 했으니까 금방 계산한 거죠. 이 비례식으로 하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3x는 12, x는 뭐가 돼요? 4가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공식을 이런 걸 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공식을 외우셔서 하시고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환산가액.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기는 환산가액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럼 뭐만 환산가액에 의할 수 있다? 취득가액을만 환산가액에 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거기에 또 조금 전에 보던 거예요. 원칙 왼쪽 페이지 한번 볼까요? 왼쪽 페이지에 원칙을 보시면 거기에 둘레 원칙의 넷째 줄에 거기 양도가액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했죠. 그 다음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여러분들이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면은요. 토지도 취득하고 건물도 취득해서 그럼 토지 가격이 얼마, 건물 가격이 얼마인지 정해야 된다는 거죠. 취득세도 마찬가지, 양도세도 팔았다, 빌딩 하나를 팔았다. 그럼 토지 가격 얼마, 건물 가격 얼마를 따로따로 써야 된다, 기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안분 계산. 그러면 뭐 어떤 내용은 보통의 경우는 그냥 편하게 기준시가,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있죠. 그렇죠? 그 비율로 나누라는 거죠. 실거래 가격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렇게 이제 또 이런 경비들 있잖아요. 이런 경비들은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면 되겠죠. 그 내용이 나왔고, 그 밑에 이제 예외 실질거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질 거래가격의 양도 차익 계산이 있죠. 오른쪽에. 거기 내용은 이런 내용을 쭉 보시고 거기에 실질 거래가격의 양도 차익 계산이 있죠. 거기를 보시면 셋째 줄, 다만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경우 신고 의무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격을 실질 거래가격으로 추정한다. 양도소득세는 다다음 달이 말일부터, 양도한 다다음 달이 말일부터, 제가 좀 표현을 이상하게 하죠. 다다음 달이 말일부터 다다음 달이 말일까지래요. 제가 어제 어디 명동 쪽에 갔다가요, 남대문 세무서를 보니까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다다음 달이 말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다다음 달. 그럼 봐볼까요? 지금 3월인데 3월 달에 팔았어요. 그러면 다다음 달. 그럼 언제요? 3월, 다음 달, 또 다음 달. 그러면 4월, 5월 말까지란 얘기예요.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날이 말일부터 2월 이내 그랬는데 여기는 다다음 달인 말일부터. 아이고, 어떻게 잘 해놨어요. 법도 그렇게 바꿔놓으면 아주 그냥 편할 텐데, 그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해라? 그 다다음 달인 말일까지 신고를 안 하면 등기부에 거래 가격이 써있잖아. 그 금액을 양도 가격으로 봐서 하겠대. 근데 그 금액을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똑같은데 일단은 또 갖다 놔는 거죠. 거기 밑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또 거기에 실지 양도가액이라는 게 나와 있고 실지 취득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게 양도가액이 어느 게 취득가액인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를 보시고 아 이게 취득가액이다 자본적이다 양도비다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안 된다, 수익적 추출액 안 된다 했죠. 요거만 정리를 일단 해주세요. 요거는 그냥 가볍게 해서 봐주시고 이런 게 경비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내용을 한번 쭉 봐주시고요. 그런 내용 이렇게 쭉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나와 그 308쪽에 중간 하단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이 있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이거. 나왔어요. 뭘로 하겠다? 필요경비를 대충 계산해서 공제하는데 대충 계산해서 공제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비율이 그 한 장을 넘기면 310쪽에 토지 건물은 전부 다 취득 당시에 고시가액에 기준시가에 몇 프로가 돼 있어요? 3%라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별로. 그러니까 토지 건물만 기억하면 돼. 토지 건물 몇 프로예요? 그래서 3%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3%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보시고 여기까지 보시고 요 뒷단계는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